1915년 겨울, 일본 홋카이도의 토마마이군 산케베츠 산골 마을이었던 이곳에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쿠마 아라시라고도 불리는 이 끔찍한 비극은 100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회자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과연 어떠한 사건일까요? 때는 19세기 말 에도 막부, 일본 정부는 미개발지가 많던 홋카이도를 개척하기 위해서 대규모 이주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산에도 그 영향력이 미쳤고, 이 과정에서 산에 살던 수많은 동물들이 터전을 이뤘죠. 대부분의 동물들은 인간을 피해 저 멀리 떠났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들이닥치며 영역을 침범한 인간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물러나지 않은 동물들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몇몇 맹수들은 인간들과 서식지를 공유하며 위험한 동거를 시작했죠. 시간은 흘러 개척 마을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1915년 11월 초순, 산케베츠 마을의 주민이었던 이케다 토미조는 새벽에 말이 날뛰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납니다. 마구간으로 간 이케다가 목격한 것은 이제껏 봐왔던 여타 동물들과는 차원이 다른 맹수였는데요. 크기가 좋기 3m는 되어 보이는 엄청난 크기의 불곰이었죠. 곰은 갑작스러운 사람의 등장에 놀랐는지 창고에 옥수수 몇 개만 물고서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을의 개발이 한창이었을 때라 야생동물의 습격이 이따금씩 있기는 했지만 곰이 출몰한 것은 처음이었는데요. 더군다나 그 곰은 일반적인 성체의 신장을 웃도는 3m에 육박하는 거대한 개체였죠. 이케다는 마당에 남은 30cm 크기의 곰 발자국을 보며 불안한 마음을 애써 추스렸습니다. 사건으로부터 일주일여가 흐른 11월 20일 저녁, 곰은 마을 입구에 다시 나타납니다. 며칠 전에 이케다가에 출몰했던 거대한 불곰이 또다시 나타났다는 소식에 마을의 장정 여럿이 곧장 무기를 쥐어들고 뛰쳐나갔는데요. 기세 좋게 집을 나선 장정들 역시 3m 크기의 곰을 맞닥뜨리는 것은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자연에서 마주친 거대한 불곰, 압도적인 힘의 차이에서 오는 두려움과 공포는 마치 거스를 수 없는 재해와 같았죠. 다행인 것은 사람 쪽의 머릿수가 월등히 많았다는 것인데요. 마을 남성들은 힘을 합쳐 소리를 지르고 긴 날붙이로 곰을 공격하여 몰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며칠 후 곰은 마을 인근에서 한 번 더 목격되었지만 그때의 기억이 남아있었는지 사람을 보고는 몸을 피해 산으로 달아났죠. 하지만 이케다는 달아나는 곰에게서 저번과 같은 막연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마치 태풍이 불기 전 고요한 바다처럼 말이죠. 두 번째 목격 당시에도 곰은 민가의 처마 끝에 매달려 있던 옥수수를 먹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곰은 영리한 동물로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라는 학습된 기억을 토대로 언제라도 다시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이케다는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에 원로들과 상의하여 곰을 사냥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이웃 마을에서 용병으로 고용된 사냥꾼 타니 키아치와 카네코 토미조는 곰을 잡기 위한 사냥에 들어가죠. 11월 30일 산 중턱을 수색하던 키아치는 곰의 발자국을 발견하고 흔적을 따라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울창한 수목 사이에서 경이로운 크기의 곰을 발견한 그는 방아쇠를 당겨 곰에게 총상을 입히는데 성공하는데요. 하지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지 못했고 놀란 곰은 그대로 도망가 버렸죠. 그날 밤 용병으로 고용되었던 키아치, 토미조, 마을 주민이었던 카메지로, 토미키치는 총 4인의 조를 꾸려 곰이 흘린 핏자국을 토대로 야간 추적에 나섭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내린 폭설로 인해 흔적이 끊겨버려 추격은 실패로 돌아갔죠. 곰을 쫓았던 키아치는 한 가지 의문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날씨가 되면 거대한 동물들은 동면에 접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해당 불곰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겨울잠에 들지 않고 산을 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곰은 너무나도 거대한 덩치 때문에 자신의 몸에 맞는 월동 구멍을 찾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동면에 접어들지 못한 곰은 일반적인 곰보다 배로 흉포하여 걱정이다. 이후 사냥꾼과 마을 남성들이 날마다 수색을 이어갔지만 곰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총에 맞은 곰이 겁을 먹고 서식지를 옮긴 것이라고 추측하였죠. 애초에 사람을 습격하지 않고 옥수수 같은 곡식만 훔쳐먹었던 곰이었기에 마을 주민들도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해 12월 9일 산케베츠 마을은 수확된 농작물 작업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의 남성들은 낮에는 모두 농사일을 거들어야 했죠. 산케베츠강 상류 오타가에서 숙식하며 벌목일을 하던 나가마츠 요키치는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집으로 귀가합니다.
집에는 당주인 오타 사부로의 아내 아베 마유와 6살 난 여아 하스미 미키오가 남아있었죠. 미키오는 다른 집의 아이였지만 오타가에 입양될 예정이었기에 집에 머물며 소소한 잡일거리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요키치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평소라면 집에 들른 자신을 맞아주었을 마유와 미키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것인데요. 방문을 열고 들어간 요키치는 방 한 구석에 등을 돌린 채 가만히 앉아있는 미키오를 발견합니다. 앉은 채로 잠이 들었나 싶어 미키오에게 다가간 요키치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는데요. 미키오가 초점 없이 허공을 응시한 채 피를 흘리며 죽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제서야 요키치는 집에 들어오면서 받은 이상한 느낌의 진짜 원인을 알아챕니다. 그것은 방에서 풍겨오는 비릿한 피냄새로 인한 이질감이었던 것이죠. 요키치는 급하게 마유를 불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산으로 향하는 창문을 넘어 이어지는 기다란 혈흔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저번에 출몰했던 곰이 다시 나타나 미키오를 물어 죽이고 마유를 끌고 간 것이라고 확신한 그는 곧장 집을 뛰쳐나가 일을 하던 마을 남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오타가로 달려가 참혹한 현장을 직접 마주한 주민들 역시 이것이 곰의 소행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옥수수를 널어놓았던 창문틀이 부서져 있던 점과 토방에 찍힌 거대한 발자국은 오로지 곰 말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아직 식지 않은 채로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찐감자, 불씨같이 가지지 않았던 장작들은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을 말해주었습니다. 창문에 널려있던 옥수수를 먹기 위해 민가로 내려온 곰을 본 마유 혹은 미키오가 소리를 질렀고 이에 반응한 곰이 그들을 공격한 것으로 추정되었는데요. 마유는 감자를 찌던 장작을 집어들고 곰에게 저항한 듯 보였으나 그 효과는 볼 수 없었던 것이죠. 마을 사람들은 곧장 대책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해는 져버린 뒤라 마유의 수색은 다음 날로 미루었고 미키오의 친가에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한 방법부터 찾아보았죠. 이에 오타가 인근에 살던 사이토 이시고로가 미키오의 친가로 찾아가 사실을 전하기로 합니다. 이시고로에게는 임신 중이던 아내 타케와 6살, 3살 난 아들 이와오, 하루요시가 있었기에 이들을 미리 대피시킨 후 걱정스런 마음을 뒤로하고 미키오의 친가였던 리키비루로 출발합니다. 다음날 아침 마을 남성들은 마유를 찾기 위해 30명 규모의 수색대를 꾸립니다. 숲으로 들어간 그들은 머지않아 문제의 불곰과 마주치게 되는데요. 그늘까지 들이우는 거대한 덩치, 흑갈색의 단단한 털과 오른쪽 어깨 쪽지부터 왼쪽 팔까지 들이운 도포 같은 흰색 무늬까지 곰은 확실히 일반적인 개체와는 달랐습니다. 곰을 제일 앞에서 마주한 5명은 곧장 사격을 실시했지만 총기 손질이 불량했던 탓에 단 한 발만이 발포되는데요. 먼저 번의 총상으로 인해 총소리에 굉장히 민감했던 곰은 산이 떠나가라 포효하며 곧장 수색대에 돌격하였죠. 혼비백산한 수색대의 대형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고 남성들은 각자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다행히 총상을 입은 곰이 머지않아 추격을 멈추었기 때문에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죠. 이내 다시 집결하여 수색을 이어간 그들은 산 중턱에서 피로 물든 눈구덩이를 발견합니다. 그곳에는 그들이 애타게 찾아 헤매던 마유가 있었죠. 수색대는 곰을 토벌하지 못한 채 마유의 시신을 수습하여 산에서 내려옵니다. 곰의 습격으로 하루아침에 2명이 절명하는 전례 없던 사건은 마을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죠. 그날 밤 아침에 리키비루로 출발했던 이시고로가 미키오의 가족을 데리고 마을로 돌아옵니다. 곧 오타가에서 장례가 치러졌는데요. 마을은 이미 곰의 공포로 잠식되어 버린 뒤였고 혹여 다시 출몰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장례식에는 가족들을 포함해 총 9명밖에 참석하지 않았죠. 12월 10일 저녁 8시경 미키오의 어머니였던 하스미 치세는 장례식에 참석해준 인원들의 대접을 위해 부엌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굉음을 듣게 되는데요. 방문을 연 치세가 목격한 것은 부서진 거실벽과 방을 꽉 채우는 거대한 짐승이었습니다. 곰이 시신의 냄새를 따라 산에서 내려왔던 것인데요.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고 사람들은 저마다 흩어져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장례식에 참석했던 마을 남성 중 한 명이 소지하고 있던 총으로 곰을 맞추는데 성공하였죠. 밤중에 들려오는 총소리, 곰의 포효소리, 여인들의 비명소리는 300m 떨어진 나카가와의 집에까지 들려왔고 마침 모여서 식사를 하던 50명 정도의 마을 사람들은 이들을 돕기 위해 무기를 챙겨들고 오타가로 뛰어갑니다.
하지만 곰은 이미 사라진 뒤였는데요. 재빠르게 총을 발포했던 남성 덕에 추가적인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죠. 그 시각 오타가 인근에 위치해 있던 메이케이가에는 10명의 사람들이 따로 모여 있었습니다. 아침에 이시고로가 대피시킨 아내 타케와 그의 아들들, 메이케이 집안의 10살 난 장남 리키조, 6살 히사노, 막내인 3살 킨조 등 마을의 아이들과 여성들 약 10명이 소란을 피해 잠시 머물고 있었죠. 이들은 갑자기 울려 퍼진 총소리와 비명소리에 놀라 겁에 질린 채로 사태가 무사히 끝나길 기도했습니다. 집을 지키던 남성들도 방금 일어난 소동을 확인하기 위해 오타가로 뛰어간 뒤라 집에는 여성과 아이들뿐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기도가 무색하게도 오타가에서 도망친 불곰이 향한 곳은 바로 이곳 메이케이가였습니다. 이윽고 땅이 울리는 굉음과 함께 집 창문이 부서지며 곰이 들이닥쳤고 혼란스러운 와중 장작과 램프의 불이 모두 꺼지며 집안은 암흑에 휩싸입니다.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를 찾았지만 칠흑 같은 어둠과 혼란 속에서 침착함을 유지했던 것은 오로지 곰뿐이었죠. 도망가는 사냥감을 쫓는 습성을 지닌 곰은 거실에서 달아나는 아이들을 차례로 덮칩니다. 메이케이가의 부인이었던 야요는 몇몇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쳤으나 이미 그녀도 머리를 물려 심각한 중상을 입은 상태였는데요. 야요는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필사의 힘을 발휘하며 남성들이 모여있던 오타가로 뛰었고 소란을 듣고 달려오던 마을 사람들에게 아이들을 인계합니다. 분노에 휩싸인 마을 주민들은 모두 소리를 지르며 메이케이가로 달려갔는데요. 막상 집에 도착한 이들 중 그 누구도 안으로 들어갈 용기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집안에서 고통에 찬 비명소리와 무언가를 뼈채로 씹어먹는 듯한 끔찍한 소리가 났기 때문이죠. 집에 불을 지르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아직 살아있는 아이가 있을지도 모른다며 울부짖는 야요의 부탁에 차마 실행으로 옮길 수는 없었습니다. 곰이 집안에 있는 동안 바깥에서는 마을 주민들 간에 설전이 오갔는데요. 불을 지르자고 주장하는 쪽, 총을 한꺼번에 발포하자고 제안하는 쪽, 다 같이 소리를 질러 내쫓자고 하는 쪽 등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죠. 경론 끝에 총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 집의 앞뒤로 각각 10명의 인원이 총을 든 채로 배치되었습니다. 이윽고 곰을 유인하기 위해 공포탄을 발포했고 소리를 들은 곰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총의 손질이 말썽이었습니다. 그 많은 총들 중 제대로 발포된 총은 한 정도 없었고 곰은 민가를 벗어나 산속으로 유유히 사라집니다. 처절한 사륙이 행해진 집안은 마치 지옥도와 같았습니다. 천장까지 새빨간 선열로 흥건할 정도였는데요. 쌀포대 사이에 숨어있던 리키조와 기절한 채 쓰러져 있던 히사노가 기적적으로 무사히 발견되었지만 임산부였던 타케를 포함한 총 4명의 인원이 곰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제와 합치면 이틀간 총 6명이 죽은 것이죠. 그날 밤 아내와 아이를 잃은 가족들의 통곡 소리는 작은 시골 마을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곰을 피하고자 밤마다 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타오르는 횃불로 인해 산골 마을은 밤에도 마치 해가 떠 있는 듯 밝았죠. 사람들은 이 재앙과도 같은 곰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판단하였고 관공서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신고를 접수한 홋카이도청 경찰서는 경위였던 스가 미츠구에게 즉각 토벌대 조직을 명합니다. 이에 스가 경위는 인근 소방단 소속 청년회를 소집하였고 인근 토착민이었던 아이누족에게도 협조를 요청하였는데요. 그렇게 모인 토벌대 인원은 총 270명으로 이들은 각각 소총과 일본도 등으로 무장까지 완료하였죠. 스가 경위는 곰 한 마리쯤 잡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는데요. 토벌대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산을 더 잘하는 것은 곰이었습니다. 곰은 예민한 후각을 토대로 수색단을 피해 다니며 그 모습조차 드러내지 않았죠. 이때 아이누족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사냥감을 되찾으려는 습성을 가진 곰의 특징을 이용하자는 의견이었는데요. 이 의견을 두고 토벌대 내에서는 격한 논쟁이 오고 갑니다. 이것은 희생자의 시신을 이용해 곰을 유인하자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스가 경위는 고심 끝에 해당 방안을 채택하였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랐던 유족들도 이를 수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안치되었던 6구의 시신은 다시 꺼내어져 오타가의 거실 한가운데에 놓입니다. 집의 대들보 위에는 토벌대에서 제일 가는 명사수 7인이 매복하였죠. 이윽고 곰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하지만 곰은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는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주변을 배회하다가 다시 숲으로 되돌아갑니다. 짐승의 본능적 후각이 얼마나 예민한지 간과했던 것이 토벌대의 패착이었죠. 대규모의 인원이 투입되었음에도 곰이 사냥되지 않자 극도의 불안함을 느낀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집을 떠나 인근 마을로 대피하였는데요. 곰은 토벌대의 눈을 피해 산케베츠 마을의 빈집을 돌아다니며 가축을 잡아먹거나 곡식들을 털어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아사히카와 육군 제7사단은 불곰 소탕을 돕고자 보병단을 출동시킵니다. 마을 주민, 경찰서, 소방단, 아이누족, 군인들까지 곰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도합 600여 명에 달하는 인원들이 수색작전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하지만 곰은 당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토벌대는 차츰 지쳐갔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곰의 탈을 쓴 귀신이라는 소문까지 돌게 됩니다. 12월 13일 저녁, 마을로 통하는 우치도메 다리 인근에서 경비를 서던 군인은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강 건너편 저 멀리 보이는 나무 그루터기의 개수가 평소와 달랐던 것인데요. 늘 봐오던 풍경대로면 해지는 노을을 따라 6개의 그루터기 그림자가 드리워야 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림자가 7개였던 것이죠. 제일 끝에 나무 그루터기와 비슷하지만 나무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에 보고를 받고 현장으로 온 스가 경위는 사람이면 내 목소리에 대답하라라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고 그림자의 크기상 저것이 사람일 수 없다고 판단한 스가 경위는 즉각 발포 명령을 내립니다. 사수들은 강 건너편의 그루터기를 향해 일제히 사격을 실시하였죠. 거대한 그림자는 몸을 일으키더니 노을을 따라 슬그머니 숲으로 사라졌는데요. 현장 조사 결과 그 자리에서 곰의 발자국과 핏자국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문제의 불곰이었던 것이죠. 스가 경위는 곰이 상처 입은 틈을 타 다시 한번 대규모 수색 작전을 지시합니다. 14일 날이 밝는 대로 곰과 최후의 결전을 벌이기로 다짐하죠. 그런데 그날 밤 의문의 남성 한 명이 토벌대를 찾아옵니다. 야마모토 헤이키치라고 소개한 그는 자신이 사냥꾼이며 사람을 해친 곰을 사냥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죠. 그는 일행 없이 혼자였으며 등에는 러시아제 라이플 한 자루만 맨 모습이었습니다. 600명이 되는 인원도 어쩌지 못하는 곰을 혼자서 잡겠다고 온 그가 믿음직스럽지 않았던 스가 경위는 그의 합류 요청을 보류합니다. 그런데 야마모토 헤이키치라는 이름을 들은 토벌대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인근 지역에서 가장 유명하고 실력이 좋은 베테랑 사냥꾼으로 젊었을 적 시칼 한 자루로 곰을 쓰러뜨린 이력이 있어 주변 사람들에게 시칼 형님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인물이었죠. 실제로 산케베츠 마을에서 참극이 일어나기 전에 헤이키치가 마을로 와주었더라면 아무도 죽지 않았을 거라며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많았을 정도로 지역 내에서는 최고로 명망 높은 사냥꾼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스가 경위는 그에게 따로 수색조를 꾸려주려고 하였으나 헤이키치는 제안을 거절하고 라이플 한 자루를 맨 채 단독으로 산에 올랐습니다. 헤이키치는 토벌대에게 바람이 부는 방향에서 산 정상을 향해 올라와 달라 부탁하였고 자신은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산을 올랐는데요. 산 정상에 도착한 그는 나무 근처에서 쉬고 있던 곰을 발견합니다. 곰은 산기슭을 오르는 대규모의 토벌대 냄새에 정신이 팔려 뒤로 접근하는 헤이키치를 눈치채지 못했죠. 헤이키치는 낮은 자세로 접근하며 곰과의 거리를 20m까지 좁힙니다. 그는 침착하게 곰의 정면을 조준한 뒤 총을 발포하였습니다. 깨끗하게 손질이 되어 있던 라이플은 이상 없이 작동하였고 총알은 곰의 심장 바로 옆을 관통하였죠. 하지만 노련한 사냥꾼이었던 헤이키치 역시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다른 동물이라면 즉사했을 정도의 치명상을 입은 곰이 우렁차게 포효하며 그에게 돌진한 것인데요. 헤이키치는 재빨리 탄을 채워놓고 두 번째 총알로 곰의 머리를 겨냥 다시 한번 발포합니다. 달려오던 곰은 헤이키치 앞에서 그대로 고꾸라졌죠. 12월 14일 오전 10시 온 지역 일대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식인 불곰의 단독 무대는 그렇게 막을 내립니다. 이것은 내가 잡은 그 어떤 곰보다도 역대의 거물이다. 곰 사냥을 업으로 삼았던 베테랑 사냥꾼 헤이키치조차 괴물이라고 평한 산케베치의 불곰. 곰은 수컷으로 신장은 무려 2.8m에 달했으며 몸무게는 340kg에 육박하였습니다. 죽은 곰을 본 유족들은 곰에게 몽둥이질을 하며 조금이나마 울분을 삭혔죠. 그런데 곰을 썰매에 끌고 산을 내려가려고 하자 갑자기 맑았던 하늘에서 폭풍우가 치기 시작합니다. 일본에서는 예로부터 영물이 죽으면 폭풍우가 친다고 믿어왔습니다. 경찰과 군인들도 이를 쿠마 아라시, 곰 폭풍이라고 부르며 두려워했죠. 이후 곰은 지역 전통에 따라 희생자의 명복을 기리는 의미에서 유족들이 나눠 먹었습니다. 벗긴 가죽과 거대한 두개골은 지역 내에 전시되다가 매각되었는데 현재는 그 행방을 알 수가 없다고 하죠.
이후 마을은 다시 활기를 찾는 듯 보였으나 한 번 찍힌 두려움의 나기는 끝내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잊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며 집을 불태워버린 후 떠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마을은 차츰 생기를 잃어가다 결국 텅 비게 되었죠. 사건 당시 7살이었던 산케베츠 마을 출신의 오카와 하루요시는 이후 일본 제일 가는 곰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62세로 은퇴하기 전까지 무려 100마리가 넘는 곰을 사냥하였는데요. 실제로 하루요시가 활약할 당시 일본의 곰 피해는 3분의 1 수준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그는 은퇴한 뒤 산케베츠 마을 사람들의 위령비를 근처 신사에 세우기도 하였죠. 그는 사냥한 곰에 대해서도 늘 위령제를 지냈으며 젊은 시절 복수심에 불타 사냥을 하던 것과는 달리 노년에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곰이나 새끼와 함께 있던 어미곰들은 사냥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도 했습니다. 나는 이제서야 생각한다. 정말로 나쁜 것은 과연 곰일까? 아니면 그들이 원래 살던 거처를 황폐하게 만든 인간, 바로 우리들이 아닐까? 이 전무후무한 사건은 이후 작가였던 기무라 모리타케, 요시무라 아키라에 의해 소설로 재탄생하였으며 이후 TBS 라디오에서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도마마의 향토 자료관에서 사건의 기록과 전시품들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기억하고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당시에 끔찍했던 상황을 재현한 산케베츠 불곰 사건 복원지도 만들어 놓았죠. 세월은 흐르고 흘러 어느덧 100년을 훌쩍 넘겨버렸지만 복원지에 남겨진 희생자들의 위령비와 곰의 거대한 조각상은 아직도 그때의 기억을 생생히 품고 있는 듯 보입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